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엔조이의 2016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그 뉴스엔조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를 공부를 했고요. 경제 경영 쪽 공부를 했었고, 사회적 경제, 그 사회적 경제 경영 쪽으로 이제 학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회적 경제와 교회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오래 해오던 차에 이제 FX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만나서 열심히 몇 년 전부터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또 저에게도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가르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사회적 경제와 기독교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와 선교, 사회적 교회와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사회적 경제 하면 여러 가지 그 조직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협동조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다 잘 보이시죠? 네, 화면이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루는 학문은 사회학이죠. 물론 사회학 말고도 사회를 다루는 학문은 굉장히 많고 그 깊이도 깊고 그 역사도 엄청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경제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경제를 다루는 학문은 주로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 비단 경제학 경영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경제를 다루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이 둘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해서 학계나 현장에서도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사회적 경제도 아마 제가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주류경제학, 소위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표준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간의 본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사회적인 본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홀로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하고 가족 단위뿐만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개인적이죠.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홀로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경제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 사회적인 속성이 아주 많이 반영된,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이제 경제 체제를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에서는 사적 소유보다는 국가적 소유를, 물론 요즘에 와서 사회주의 얘기할 때 생산시설을 국가가 모두 소유하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회주의 학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산시설을 국가가 모두 소유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는 형태를 좀 왼쪽의 극단으로 본다면, 이제 오른쪽의 극단은 이제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모든 재화의 소유의 최종 주체는 개인으로 귀속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조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사회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라고 하는 조직을 소유하는 방식은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걸로 쪼개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 회사라고 하는 조직을 소유하는 주체는 개인이 되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속성인데, 이제 그 양쪽에 이제 그러한 경제 체제, 생산 체제가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소유의 주체가 공동체입니다.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예가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제 앞에 지금 카메라들이 지금 벌써 카메라 5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카메라를 5대를 샀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그 카메라의 최종 소유권자는 누구냐? 협동조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사에서는 최종적인 소유권자가 개인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되죠.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그 자체가 최종 소유권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카메라를 팔아야겠다라고 할 때 이 협동조합에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이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을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1인 1표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3사람은 동의를 해야 이 카메라를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를 판매했을 때 이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협동조합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해서 내 지분만큼 빼줘, 이런 건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중간에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훨씬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어떤 소유 방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조금 더 개념화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지점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제 쪽에서 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혼합경제란 말이거든요.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러한 단일 체제로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합해야 된다. 한 사회 안에서도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와 자본주의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주의 경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경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방식인데요. 모든 재화는 이 4가지 매트릭스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활에서 만나는 재화들은 다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그 일사분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로는 private goods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탭 같은 게 배타적이고 경쟁적입니다. 배타적이란 말은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경쟁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불하는 값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자연 자원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석탄을 사용하면 그 석탄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적이지만 그 석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서 캐면 되잖아요. 내가 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캐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비경쟁적입니다. 비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상품들은 극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비배타적인데 어쨌든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퍼블릭 굿즈, 사분면에 있는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상품들인데요. 이제 물, 공기 이런 게 대표적인 뭐 재화라고 할 수도 없죠. 자연에서 얻는 것들. 내가 숨 쉰다고 다른 사람이 숨 못 쉬는 거 아니고 내가 숨 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의료보험과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겁니다. 군대에도 비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퍼블릭 굿즈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게 가장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의료보험은 미국에서의 의료보험은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냐면 경쟁 배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배타적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의료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것을 클럽 굿즈에 들어있는 것을 퍼블릭 굿즈로 내리려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논쟁이 일어난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그런 표현들이 미국에서 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빨갱이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의료보험을 비배타적 경쟁에서 퍼블릭 굿즈로 내리려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건 사회주의 내에서는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강하게 붙었던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비경쟁 비배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유명한 보험이죠. 그런 나라들이 몇 있죠 또. 뭐 쿠바가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병원 가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경쟁적이죠. 아예 돈을 안 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기 걸리면 한 3,000원 정도 내는데 영국은 아예 안 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렸든 뭘 걸렸든 가서 의사를 보면 일단 50불,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어떤 그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료보험이 경쟁적인 상품이냐 비경쟁적인 상품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과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 쪽에 이렇게 보면 대체로 국가가 이 비배타적 비경쟁 퍼블릭 굿즈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로 치면은 뭐 의료보험도 그렇고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대표적이죠. 도로를 깔았을 때 도로를 깔면 그 누구나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따로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통비 그 고속도로를 탈 때 좀 내지만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이라는 게. 근데 어떤 데는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경쟁 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재화들을 프라이빗 굿즈에 넣느냐, 퍼블릭 굿즈에 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어떤 재화를 베타 경쟁에 넣을 거냐, 어떤 재화를 비베타 비경쟁에 넣을 거냐는 아주 논란이 큰 이야기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베타 경쟁에 모든 재화를 다 집어넣으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거죠. 거의 모든 재화를 다 베타적 경쟁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뭐가 오른다? 효율성이 오르죠. 시장 경제에다가 맡겨놓으면 시장 경제에 맡겨놔서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재화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내비두면 효율이 올라간다.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재화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품을 생산하게 되고 나눠 갖는 것도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학자들인 거고, 모든 생산품을 비배타 비경쟁에 넣어야 된다는 게 이제 초기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인간의 어떤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국가가 제공해 주니까 그런 건 좋지만, 반면에 비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미 90년 경험했던 거죠. 네, 4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기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질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배타적 비경쟁은 효율이 떨어지고, 배타적 경쟁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타적 경쟁에 모든 재화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혼합 경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와 함께 존재하고 사회주의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가 나타난 태동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물론 스칸다비아 3국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영국 사례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국이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발생한 곳이다라고 대체로 동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볼 텐데요. 1844년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곳, 제가 저 작은 지도에 점 찍혀 있는 곳이 로치데일입니다. 영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기는 공업지구네라고 이제 바로 생각하실 텐데요. 런던은 좀 밑쪽에 있죠. 그러니까 주류 사회는 저 점 찍혀 있는 로치데일보다 아래쪽에 있고요. 저기는 뭐 리버풀이라든지 우리가 축구로 잘 알고 있는 리버풀, 그다음에 맨체스터, 이런 도시들이 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업지구, 노동자들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1844년의 상황을 조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치데일에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되고요. 이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운동의 근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의 출발 지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로치데일에 1749년에 존 웨슬리가 방문을 해서요.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퀘어로 따옴표로 쳐놓은 buying one of another, helping each in business,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존 웨슬리 때문에 협동조합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존 웨슬리가 그런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에 교회가 큰 축을 담당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협동조합의 친구였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18세기, 19세기 초 영국 상황을 좀 보면 그 당시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본주의가 막 생겨날 때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본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 면화 공장이 굉장히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면화 공장, 유럽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인도, 중국에서 면화가 원래 이제 영국 사회, 특히 유럽은 모직을 입던 사회인데 이제 면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홀라당 빠진 거죠, 이 면화에. 그러면서 면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간의 수공업이 퇴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는 enclosed 운동이라고 해서, enclosed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감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주들이
땅에 펜스를 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양 아니면 풀 먹이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골에서 굉장히 많은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실업자들이 이제 도시로 와서 면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겪은 거죠. 20세기 중반에 이제 겪은 현상을 이제 영국은 18세기, 19세기에 굉장히 강하게 겪었고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공장을 막 때려 부시는 운동입니다. 이 공장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해서 공장이 많아졌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고 GDP가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GDP가 올라가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삶의 질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동 노동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는 게 아동들인데요. 아동 노동을 저렇게 구타하면서 아동들이 나이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제 10세도 안 된 아이들도 이제 일을 시켰고요. 12세, 13세 되는 아이들이 14시간에서 뭐 16시간, 18시간을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그것은 가정 경제를 도와주는 거다, 자본가들이. 심지어 그런 식으로도 말을 했고, 이것을 배경으로 나온 이제 소설이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의 노동 환경은 정말 참혹했다고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엥겔스, 또 영국에 살면서 영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태동한, 막시즘이 태동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면화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수성가한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노인이 돼서는 미친 혁명가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떤 열악한 노동 시장을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교육도 잘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뭐 우리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게. 근데 이 로버트 오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인격도 좋아진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인간 개조, 교육을 해야만 인간이 변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인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한번 나의 생각을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라나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네에 공장을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구현을 합니다. 라나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기 돈만 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원래부터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공장을 할 수 있는 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의 자본을 모아서 가서 이제 라나크라는 곳에서 공장을 저렇게 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본을 많이 제공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뉴 라나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감동이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서 보면 감동이 이제 배가 되겠죠. 이분이 로버트 오웬이 협동경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리를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동 교육을 하는데요. 아동에게 노동을
최소한 여기서는 아동 노동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노동 시간도 제한을 시키는데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 시간이 하루에 14시간에서 8시간 사이였는데 10시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생활 경제를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라는 것을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런 협동 마을이 지금에 와서 꼬민이나 키부츠의 원형으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웬이 자기가 세운 이 뉴 라나크는 엄청 달렸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성공 경험을 영국 전역에 퍼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국의 이제 전역에 막 연설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시도가 실패를 하고요.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과 좀 갈등을 겪으면서,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뭐 영국 사회가 크리스텐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육, 아동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로버트 오웬은 그런 거 전부 다 쳐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기독교 그 자본가들은 이제 돈을 빼고 이 시도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이 이제 새로운 세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뉴 하몬이라는 동네를 또 하는데 거기서 사기도 당하고 결국엔 실패를 합니다. 이 운동이. 하지만 이 정신은 영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오웬을 따르는 사람을 오웬하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오웬하이트들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이 뭐냐? 노동 계급이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운동이었고요. 결국 이 차티스트들이 발전을 해서 지금 영국의 노동당이 된 거고요. 이 차티스트들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로치데일 파이니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차티스트 대표 색깔이 이제 녹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대문이 이제 녹색이었고요. 그게 이제 페이비언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 개량주의, 개량적 민주사회주의, 이렇게, 그 영국은 사회주의가 굉장히 영국도 발달을 했는데 막시즘 사회주의가 아닌 그 민주사회주의,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요.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LSE,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하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 LSE 대학이 이 페이비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만든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기독교 사회주의, 그 모리스라든지 토니 같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현대협동조합의 어떤 정신적 기초가 이때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기독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이제 스페인으로 좀 가보면, 스페인에는 아주 큰 협동조합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몬드라곤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몬드라곤이 지금 스페인 재계에서 8위에서 10위 정도 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고용 인원만, 뭐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 고용 인원만 지금 뭐 스페인 고용 인원만 스페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이 몬드라곤을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호세 마리아 신부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부이고요. 바스크에서 바스크 출신인데, 이 바스크가 독립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코 독재 시절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던 지역이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신부님도 이제 그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신부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 가톨릭 교회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파시스트 독재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지하는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거기에 이제 반발을 했던, 일말의 세력의 한 분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노동자 5명하고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노동자 5명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 성장해서 지금의 이 몬드라곤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세상을 바꿀 기업 매년 포함되는 기업이고요. 협동조합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특히 이제 생산을 하는 협동조합 중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그 영어로 그 미국에 있는 피터스라는 학자가 몬드라곤을 가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남긴 말입니다. 몬드라곤에서는 나는 빈곤의 사인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extreme wealth,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의 사인도 볼 수 없었다. 몬드라곤에서는요, 가장 아래 그러니까 신입과 CEO,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CEO가 또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쨌든 가장 신입과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신입과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월급 격차가 6배밖에 안 납니다. 미국은 300배 정도 나고요. 우리나라도 200배 이렇게 나고 여기 6배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몬드라곤이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남미의 내전 지역에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평화 구축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내고요. 지속 가능한 평화는 곧 지속 가능한 경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 생협은 그 생협 인구가 3천만 명,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협이 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쿱 생협이라든지 한살림 생협,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데 둘이 몇십만 단위거든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협 다 합쳐도 아마 1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은 한 3천만 명, 엄청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라 부르지 않고 생협이라고 부르는 게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 창시자가 누구냐?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분일 텐데 가가와 토요히코 목사가 일본 생협의 창시자입니다. 저희 뉴스엔조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재근 교수님께서 도요이코 목사님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아주 정말 존경받을 만한 흥미로운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일본에서도 일본 생협이 그렇게 큰데 일본 생협의 뿌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스페인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항상 사회적 경제 옆에서 친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가톨릭, 개신교 할 거 없이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YMCA가 열심히 했죠.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 하셨던 평양소비조합, 풀무학교, 이승훈 선생의 풀무학교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 운동을 기독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이나 YMCA, 풀무학교 다 왜 협동조합 운동을 그렇게 했느냐. 그게 일제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뿌리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민족주의 신앙운동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열심히 했었고요. 해방 후에도 개신교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농촌연구에서 1교회 1조합 운동했었고요. 장기련 선생님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협동조합, 성남 주민교회 협동조합,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 운동을 우리 교회가 참여를 했고 가톨릭에서도 원주의 이제 지학순주교님, 장일순 선생님 중심으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한살림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신협들 아시죠? 주변에 이제 신협이 많이 보이는데 신협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가브리엘 수녀의 이제 성가 신협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선교사 수녀님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은 교회는 항상 협동조합의 친구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결로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냐 말씀드렸 것에서 답이 나오는데 인간 소외, 자연 파괴를 비롯한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답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적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동시에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혁명에 의한 어떤 그 변화보다는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이렇게 계속 관심 가지면서 친구로 활동해 온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뭐 소결을 맺어 봅니다. 혹시 저희 쉬는 시간을 갖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나요? 아, 재량 거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사회적 경제의 친구였고 사회적 경제와 교회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향 때문이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1844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이유가 그 자유방인 자본주의가 일으켰던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2023년 지구적 문제, 이 자본주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자본주의 문제가 뭐냐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이게 미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세금은요, 누진세, 특히 소득세는 누진세로 걷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버는 구간에서는 많이 걷습니다. 적게 버는 구간에서는 적게 걷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저도 정확한 누진세율을 알지 못하지만 예시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3천만 원 0원에서 한 2천만 원까지는 14%만 떼가고 2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까지는 18% 떼가고 뭐 그 위는 얼마 떼가고 이렇게 누진적으로 늘어나요. 세금을 걷는 구간별로 그 세율이 올라갑니다. 많이 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억을 버는 사람, 우리나라는 실제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10억 이상은 45%를 냅니다. 10억 이상은. 그러니까 10억을 버는, 20억을 버는 사람은 그 20억 중에서 10억에 대해서는 45%,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많이 내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1913년에 미국은 누진세 개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최고 세율이 대략 한 8%였는데요. 그게 1913년에서 18년 사이에 80%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엄청 걷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쭉쭉쭉 떨어져서 다시 25%까지, 이제 8%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25%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이제 30년대 들어서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90%를 넘어섭니다. 95%까지 최고 세율.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억 이상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10억 이상 버는 구간에서는 95%를 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20억 버는 사람은 10억에 대해서 9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최고 세율이.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1933년이니까 1933년에 이제 치솟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 할 때인데,
이제 대공황 때죠. 대공황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뉴딜 아니겠습니까? 뉴딜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진 게, 지금 70%까지 이어진 게 1980년대까지 엄청나게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뚝 떨어지죠. 그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대처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때가 이제 신자유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들 하죠. 레이거니즘, 대처리즘 해가지고 미국에서 세율을 줄이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그렇게 뭐 이거는 좀 경제사를 좀 더 공부해야지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아주 단순화시킬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최고 세율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90% 정도의 세율을 유지했던 기간이 꽤 깁니다. 1930년대부터 1960년, 60년대까지 90%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80년대까지 한 70%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천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그래프를 아는 분이 이제 많이 안 계세요. 자, 중요한 건 이 그래프입니다. 세율을 그렇게 이제 걷어놨더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 빨간색 선은 미국의 1%, 탑 1%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이고요. 파란색 선은 하위 40%, 우리나라에서 하위 40%를 차상위 계층 구간이라고 부르죠. 차상위 계층의 자산 소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게 1960년대부터 보여주는 건데 1960년대는 비슷했다가 쭉 하위 40%의 자산 비율이 35%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1980년을 딱 기점으로 하위 1%의 자산 소유 비율이 엄청나게 치솟더니 급기야 2000년 들어서는 크로스가 일어나고 지금 미국의 전체 자산 중에 35%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고요. 하위 40%가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이 대략 28% 정도 됩니다. 이게 세금 때문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세금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정책의 변화, 미국이 이게 이제 미국이 저때 딱 저 시기에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자본주의로 탈바꿈하면서 제조를 전부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다 보내던 시기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어쨌든 세율이 갖고 있는 세금을 어떻게 국가가 걷느냐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자본주의 제가 설명드렸을 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바로 퍼블릭 구츠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퍼블릭 구츠의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신자유주의는 뭡니까? 신자유주의는 프라이빗 굿즈, 경쟁 배타적인 곳으로 재화를 다 밀어넣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 레이건 정부, 대처의 정부가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부의 불평등이 이렇게 엄청 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보이고 있냐면 지금 파란색 선이 미국의 탑 10%, 그 상위 10%가 갖고 있는 자산이 미국의 10%가 70%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하위 50%가 녹색, 밑에 있는 녹색, 상위 1%가 3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들 40이 30%가 좀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경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아주 큰 문제다. 사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2012년부터, 2010년이면 어떤 때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44.6%가 올랐어요. 44.6%. 이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정권이 바뀌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훨씬 더 심하게 올랐습니다. 이 자산의 가격의 상승의 트렌드가 보여드렸던 요거와 관련이 깊어요. 불황의 시기에 누가 집을 살 수 누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는 곧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한 나라고요. 미국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심하게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됐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저 빨간 선이 집값이고 파란 선이 이제 그 월세 값인데, 그래도 유럽은 월세 값이 집값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나마 좀 제도적으로 나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하우스 프라이스, 그 집 가격이 2010년에 비해서 지금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자산의 어떤 그 주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 86년부터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을 이제 보려면, 미국하고 이제 같은 시기를 보려면 지금 2010년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350 정도에 이제 걸쳐 있거든요. 이제 그 19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려면 이제 350 정도예요. 근데 지금 467이니까 350에서 110 정도 오른 거니까 대략 여기도 한 30% 좀 더 오른 거죠. 유럽하고 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격으로 보면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이제 왜곡된 게, 이제 그 수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수도권하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 편차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덜 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여준다. 수도권만 보여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우리나라도. 이게 자본주의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데, 일면이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자, 이제 자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본 얘기하면, 자산 얘기하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도 있잖아요, 주식. 삼성 주식이 같은 기간, 제가 방금 그 보여드린 부동산 같은 기간 동안 삼성이 얼마나 올랐냐면 108% 올랐어요. 108%.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우리가 부동산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만약에 부동산 몰빵하셨던 분들 삼성에 몰빵했으면 훨씬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애플은 근데 같은 기간에 188% 올랐고요. 구글은 213%, 테슬라 475%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비교하면 또 약간 좀 다른데, 이건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삼성을 갖고 있느냐, 자산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산의 격차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한 주를, 저는 이제 금융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익숙하거든요.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주 한 주씩 삼성전자를 매주 금요일마다 종가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원금은 1,890만 원이고요. 3,690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자,
매주 한 주씩 사셨으면 좋았겠죠? 이거 보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7%였다는 겁니다. 6.7%. 자산을 갖고 있을 때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의 차이를 보시면 이거는 자본주의, 우리나라는요, 이대로 가면 빈부격차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최고 세율 45%밖에 안 된다고. 물론 밖에라는 표현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4억 5천을 국가가 가져가? 라고 발끈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많은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 신자유주의 지금 신자유주의의 어떤 길을 들어서서 80년대부터 그런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최고 세율을 55, 60 정도로 가져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걷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최근에 큰 이슈였죠. 주식에다 세금 물리느냐 마느냐가 엄청나게 큰 정치적 폭발력이 큰 어떤 그런 이슈였는데, 개미들도 다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개미들 돈을 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슈는 여기 있는 거예요. 100% 자산 수익을 가져간 엄청난 규모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과 월급만 열심히 받았던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에 큰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관심 갖는 주제들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희년정신에 비추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 가구 소득 증가율이 6.7%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혼합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갖는 주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교회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안적 경제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대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제3섹터, 시민경제, 민중경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다 합쳐서 전 통칭해서 그냥 사회적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통점은 상호성. 한 사람만 혹은 일부만 경제 성장의 열매를 독점하는 게 아니고 상호성, 연대하는 것, 신뢰와 협동.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죠. 자본주의에.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는 신뢰와 협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뉴욕의 미국 경제학자고. 금융위기, 이거 복잡한 경제 논리들이니까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냐. 자본의 이익을 CEO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만약에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주의 문제가 덜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레온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경제 이론의 몇 안 되는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3명 학자 중에 한 명이어서 굉장히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헨리 조지가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100%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미국 경제학자죠.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레온 발라스가 그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지만 노동자가 그런 어떤 그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자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나 미국 대기업의 수익에서 봤듯이 노동자가 그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큰 포션으로 경제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 노동자들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빈부격차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협동조합 전도사와 같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이 협동조합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학의 대부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샤를 지드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의로우려면 협동조합, 상호조합, 결사체가 핵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동조합 운동 혹은 사회적 경제 운동은 이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다. 그래서 2012년에 유엔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발표를 하고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가 장표에 넣진 않았는데 이제 유엔 말씀을 좀 드리면 유엔 차원에서 SDG라는 걸 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행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협동조합이 주요 플레이어로 2015년부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협동조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1표이기 때문에 자본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거든요, 협동조합은.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과 같은 곳에서 개발이 일어날 때, 그런 개발이 일어나면 자본 쏠림 현상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냥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그 지하철역을 만들잖아요. 그럼 지하철역을 만들면 지하철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누가 갖습니까? 그 주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거거든요. 아니, 지하철역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을 왜 거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가져가냐는 거죠. 그게 이제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였던 거고,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린 레온 발라스가 받아들였던 거고,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자본 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가 되고 사회적 경제가 이제 거론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세상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파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한 것이고,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장 경제가 아닌 사람의 존재를 가장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사회적 경제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위에 있는 이제 조직들, 가장 왼쪽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얘는 사회적 기업이야, 사회적 경제야라고 정의해 놓은 조직 형태이고요. 요즘엔 이제 소셜 벤처까지, 저기에다가 소셜 벤처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로 이제 분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처음에 첫 장 제가 보여드렸을 때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부터 사회주의 경제의 사이에서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이 말씀드린 대로 공동 소유를 하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소셜 벤처가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가까운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기가 굉장히 좋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와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있어서 좀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의 영성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영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FX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교형 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회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이 문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각각은 영적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을 단지 육체적 존재 혹은 심리적 존재로만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즉 조물주가 특별한 목적을 부여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때만 현재 맞닥뜨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맞닥뜨린 상태라는 게 그 자본주의 문제들입니다. 빈부격차, 그다음에 엄청난 그 환경 파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어떤 그 설교에서 나올 만한 말이죠. 예, 신학자가 했을 만한 말인데 이 사람이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고요. 교회에서 한 말이 아니고 피터 드러커가 이제 생전 거의 마지막에 쓰셨던 경영학 책에서 썼던 말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경영에서 아주 핫한 키워드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경영 연구 학회 중에 Journal of Business Ethics라고 JBE라고 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지입니다. 경영 윤리를 다루는 학회인데 여기서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쓰여진 논문이 66회가 실렸는데 spirituality뿐만 아니고 religion, 종교, 기독교, 무슬림, 그다음에 이제 불교 이러한 키워드로 유사한 키워드로 쓰인 게 364회가 올라왔고요. 그 중에 이제 영성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 트렌드를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 영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확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경영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기업 윤리는 CSR이라고 했어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8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바디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바디샵이라고 하는 데서 1980년대에 Save the Whale, 고래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그린피스랑 펼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홈페이지 가보면 액티비즘,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데, 액티비즘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활동가들의 운동이죠, 운동. 운동이 우리의 DNA에 있다라고 지금도 가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쿄 프로토콜, 이게 이제 각 나라,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토 프로토콜에서 나온 거죠. 1997년에. 이제 저런 게 90년대 쭉 나오면서 코피 아난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말을 했는데, 그 기업의 경영에서도 환경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한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ESG라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ESG가 최근 현상이에요. 2000년대 이후 현상이거든요. 저렇게 되면서 이제 ESG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MBA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경영학 스쿨, 경영을 가르치는 MBA에서도 이 기업 윤리를 아주 자세하고 주요 커리큘럼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MBA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최소한 기업 윤리, 이 CSR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2년밖에 안 하지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000년대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더니 엔론 사태 같은 게 터진 거예요. 엔론 사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에너지 기업인데 분식회계, 내부 정보, 주식 거래,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서 앤더슨이라고, 경제에 좀 관심 있으시면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회사인데, 미국의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회계법인이 같이 분식회계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 MBA에서 CSR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글로벌 크로싱,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 이거 전부 다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엄청 큰 월드컴, 이 회사는 결국 파산해버려요. 근데 이 흐름이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느냐?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리만 브로더스 기억하시죠? 6,700억 달러 파산. 근데 이 리만 브라더스를 방점으로 하는 2008년 금융위기는요, 이 한 사람의 부정이 아니고 시스템의 타락인 거거든요. 시스템의 타락. 그때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FRB 의장 그린스펀, 계속해서 낮은 이자율로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했던, 정책적으로 미국이,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 연구라는 게, 영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방식이 2000년대 이전에는 종교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저널이니까 기독교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걸 주로 다루다가 2000년대 이후 와서는 이게 윤리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학문적으로 경영학에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탈종교를 하게 돼요. 왜냐면 기독교를 얘기하는 순간 비기독교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성을 탈종교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연주의 학자였거든요. 존 듀이가 얘기한 윤리가 경영 환경에 더 맞다.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정의는 기독교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연주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고요.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영성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영성을 비신격화함으로써 어떤 게 강조가 되냐면 타자와의 연대, 자연과의 연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경영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처음부터. 몬드라곤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몬드라곤은 신부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의 4대 사회적 정신,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문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일터에서의 노동자 존엄성, 연대, 이러한 4대 사회적 정신이 비즈니스적으로 녹아있는 게 몬드라곤이다. 한살림, 우리나라의 한살림 보면요. 한살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생활협동조합 중에 하나고요. 가장 가장 큰 협동조합 중에 하나고, 아까 소개드렸지만 원주의 지학순주교, 장일순 선생, 김지아 선생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생협인데, 한살림 선언이라는 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그 한살림 선언의 후반부에 동학이 소개가 되거든요. 동학 아시죠? 우리나라 동학운동했던 그 동학. 이 한살림 운동이 동학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내러티브가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고요. 물론 종교보다는 운동에 가까운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장일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학의 자연이 인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적극적으로, 이분이 가톨릭 신도였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한살림 운동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은 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미 익숙해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요. 제가 협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뉴스앤조이 대표직을 작년 12월 31일부로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상임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의 본업은 사회적 경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은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희생을 기반으로 세워진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영성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영성의 흐름은 이미 예견된 거죠. 하비콕스의 종교의 미래에서 이 부제가 이제 예수의 시대에서 미래의 종교를 보다, 이제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책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주 그냥 러프하게, 아주 거칠게 그냥 축약해 보자면, 왜 예수의 시대에서 미래의 종교를 보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게 기존 종교의 틀을 부신 거잖아요. 기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하비콕스가. 그러니까 도그마가 아닌 어떤 그 조직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기독교적 종교가 아닌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그런 레토릭,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책이죠.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간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로서의 종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게 뇌과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뇌과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잘 설명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인간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의 어떤 포지션을 낮추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영성이라는 주제가 저렇게 경영학에서도 막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교회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X 운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FX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기존의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경영에서도 영성을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니즈가 있어요. 영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영성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언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과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 새로운 언어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설명하는 운동이 FX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FX 운동도 그렇고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주제죠. 평화. 교회가 얼마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 이 교회 협의회 NCC에서 이 평화라는 주제는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협동조합도 평화를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가져갑니다. 20세기 초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평화결의문을 채택을 하기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협동조합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몬드라곤 에코문 프로젝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전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는, 되게 재밌는 건데요. 북한이 재작년에 VNR 리포트라는 거를 발간을 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SDG, 그 UN에서 하고 있는 SDG의 자발적 리포트,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해서 이 SDG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VNR 리포트를 발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뜬금없이 북한이 2021년에 이걸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함의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북한하고도 사회적 경제로는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하나누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북한과 사회적 경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건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교회가 갖는 관심 영역이 굉장히 겹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FX 운동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운동이다. 이건 교회 운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FX가 Fresh Expressions라고 해서 새로운 표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풀네임은 Fresh Expressions of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적 교회, 그러니까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시대에 새롭게 표현되는 운동이 FX 운동인데, 그럼 FX 운동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경영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맥락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FX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매개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매개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